철옹성 같던 연대가 통장 알림 하나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노조입니다. 평균 연봉 1억 2천만 원.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에서 동료의 월급에 빨대를 꽂은 자들이 있었죠. 2026년 현재 파업 일당 300만 원을 마련하겠다며 조합비를 기습 인상한 통지서 한 장. 그 순간 1000명의 동료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이미 다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불평도 요구도 파업도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존재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죠. 월급을 털린 1000명의 동료들. 그들이 목격한 것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통장 알림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월급날 아침이었죠.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금액, 그리고 항목 한 줄. 조합비 인상분 자동 공제.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탈퇴 신청서를 향해서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에서 단 며칠 만에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언론은 이걸 단순한 내부 갈등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이 탈퇴 행렬의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집행부 스스로였습니다. 발단은 단순했습니다. 노조 집행부가 파업 현장에 나서는 활동가들에게 하루 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 처음엔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조합원 전체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조합비, 이른바 체크오프 제도를 통해 걸어낸 돈이었습니다. 체크오프란 회사가 월급을 지급할 때 조합비를 자동으로 공제해 노조에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가 동의했든 안 했든, 심지어 파업에 찬성하지 않아도 매달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죠. 집행부는 이 제도를 이용해 아무 공지도 없이 조합비를 기습 인상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파업 활동비 300만 원을 충당하려 했습니다. 파업은 일부가 하고 비용은 아무 말도 못하는 나머지 전체가 떠안는 구조였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파업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참여할 생각도 없는데 내 월급에서 남의 하루 일당 300만 원을 조용히 대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연대가 아닙니다. 동의 한 번 구하지 않고 남의 지갑을 열어버린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탈퇴한 1000명. 이들은 처음부터 노조가 싫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상당수는 그냥 분위기에 따라 혹은 직장 내 인간관계 때문에 가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권유하면 거절하기 어렵고 다들 하니까 따라가고 집행부가 움직이면 별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총알바지가 돼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레밍 효과입니다. 레밍은 북극 근처에 사는 작은 설치류로 집단이 움직이면 이유도 모른 채 무리를 따라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 습성으로 알려져 있죠. 노조 집행부는 이 심리를 정확히 이용했습니다. 가입할 때도, 파업에 동원될 때도, 조합비가 오를 때도 개개인에게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으니까요. 그냥 흐름에 올라타게만 하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알림은 달랐습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로 찍혀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죠. 그 순간만큼은 흐름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왜 이 돈을 내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1000명의 탈퇴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한 뒤늦은 각성이었고 침묵이 습관이 됐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균열은 노조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문 밖에는 어떤 현실이 펼쳐져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죠. 파업은 내가 했는데 돈은 네가 냈다. 이 한 문장이 1000명을 움직였습니다. 조합비 인상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월급 명세서에 평소보다 높아진 공제 항목 하나가 생겼죠. 항의할 틈도 거부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앞서 말한 체크오프 구조 안에서는 회사가 월급을 주기 전에 이미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조합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심지어 파업에 반대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알게 됐을 때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집행부가 파업 현장에 나선 활동가들에게 하루 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루 300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 절반이죠. 열심히 일하는 동료의 월급에서 걷어낸 돈으로 머리띠 두른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구조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조합원 수는 수만 명 규모입니다. 이 인원에게서 조합비를 조금씩 더 거두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모이죠. 반대로 말하면 한 명 한 명에게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크지 않아서 처음엔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집행부는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티 안 나게 조금씩, 하지만 모이면 크게. 이게 이 구조가 가진 가장 교묘한 허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조합원 전체를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업에 참여한 일부를 위해서만 쓰였죠. 파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그냥 묵묵히 일하고 싶었던 사람, 가족 생각에 파업 대신 출근을 선택한 사람. 이들의 월급도 똑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회사 동료가 파업에 나갔습니다. 그 동료는 오늘 하루 300만 원을 받았죠. 나는 오늘도 출근해서 그 자리를 메웠고 내 월급에서는 그 300만 원의 일부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공정한 구조처럼 느껴지십니까?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삼성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대형 노조에서 동일하게 작동하죠. 조합원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매달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그 돈의 용처를 결정하는 건 소수의 집행부입니다. 민주적 절차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선택권은 거의 없죠. 1000명이 탈퇴한 건 단순히 30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낸 돈이 나를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이 쌓인 결과였죠. 빨대는 조용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빨대를 꽂은 사람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 문 밖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현실은 그 숫자와 너무나 달랐죠. 취업 박람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새벽부터 나온 청년들이었죠. 손에는 이력서, 얼굴에는 긴장감. 이 중 상당수는 최저시급 계약직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어딘가에서는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출정식을 열었죠. 평균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성과급이 부족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였습니다. 두 장면은 같은 나라, 같은 날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이 연결돼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 약 4천만 원대라는 걸 감안하면 삼성전자 직원은 평균적인 직장인보다 3배 가까이 더 받는 셈이죠. 그것도 기본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과급, 각종 복지 혜택까지 더하면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지고요. 그런데 노조 집행부는 이걸로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성과급 산정 방식이 불공정하다며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죠. 회사가 반도체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협력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낮추며 버티는 상황에서도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 밖의 현실을 굳이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성벽 밖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6년 기준 청년 체감 실업률은 여전히 20%를 웃돌고 있죠. 100명 중 2조 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성과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정적인 일자리 하나, 그게 전부였죠.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인생 역전이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웬만한 걱정은 사라진다고. 그런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요구하며 공장을 멈추고 있었죠. 문 앞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겐 보이지도 않는 성과급을 놓고서요. 이 구조가 불편한 이유는 단순히 배가 불러서가 아닙니다. 파업으로 공장이 멈추면 생산 차질이 생기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협력업체로 흘러가죠. 납품 물량이 줄고 매출이 떨어지고 결국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성벽 안 사람들의 싸움이 성벽 밖 사람들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거였죠. 노조는 원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조는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성과급을 지키는 것, 그게 노동운동의 본래 목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죠. 철밥통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이 만들어낸 그늘은 노조 밖에서만 드리워진 게 아니었죠. 같은 울타리 안쪽에도 균열은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점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곳에 있었죠. 노조 안에도 서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등한 한 표였지만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완전히 달랐죠.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숫자가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쪽과 갤럭시 폰, 삼성 TV 같은 가전제품을 만드는 쪽이죠. 두 부서 모두 삼성전자라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지만 노조 안에서의 무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반도체 부서는 가전 부서보다 조합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노조는 다수결로 운영되는 구조라서 머릿수가 많은 반도체 쪽이 사실상 노조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었죠. 투표를 해도, 집행부를 뽑아도, 파업 여부를 결정해도 결과는 언제나 반도체 부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가전부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파업인데 반도 쪽 표가 더 많으니까 파업이 결정되죠. 내 월급에서 조합비가 빠져나가고 내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내 평가에 영향이 가는데 정작 그 결정에 내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수결이라는 민주적인 포장지 안에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부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었다는 이야기죠.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크던 곳에서 가장 조용한 불공정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사측을 향해 평등을 외치면서 안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다수의 논리로 소수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사측의 갑질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전부서 조합원들은 불만이 있어도 대놓고 말하기 어려웠죠. 같은 회사, 같은 노조, 같은 동료라는 이름 아래 불만을 꺼내는 건 괜히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침묵이 쌓이고 쌓인 침묵이 어느 순간 탈퇴라는 선택으로 터진 겁니다. 약자가 약자를 밀어내는 구조. 이게 삼성전자 노조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던 현실이었죠. 노조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노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아이러니. 그 아이러니는 조합비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문제는 노조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파장은 삼성전자 담장 너머까지 번져나갔죠. 성과급을 더 달라는 요구 하나가 나라 전체의 산업을 흔드는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라인은 단 1시간도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설비 하나가 식고 다시 가동되는 데만 며칠이 걸리죠. 그 손실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쌓입니다. 그런데 그 스위치를 손에 쥔 사람들이 파업을 무기로 꺼내들었죠. 더 놀라운 건 이 파업의 배경입니다. 성과급을 아예 안 줬냐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성과급을 지급했죠. 문제는 그 금액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였습니다. 더 줘야 한다. 산정 방식이 불공정하다. 이게 파업의 이유였습니다. 성과급을 받으면서도 더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장을 멈추겠다는 논리였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을 겪던 시기에도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죠. 협력업체들은 납품 단가를 깎으며 버텼고 하청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시기에 본사 노조는 성과급 산정 방식을 놓고 파업 카드를 꺼냈죠. 누군가는 일자리를 지키려 이를 악물고 버티는 동안 누군가는 더 많이 받지 못했다며 라인을 세웠습니다. 그 여파는 삼성전자 담장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죠.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납품 일정이 밀리고 납품 일정이 밀리면 협력업체의 매출이 흔들립니다. 협력업체가 흔들리면 그곳 직원들의 월급이 위태로워지죠. 성과급을 더 달라는 요구 하나가 수십 개 협력업체의 생계를 건드리는 파장으로 번지는 겁니다. 본인들의 싸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노조 집행부는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치러줄 때 사람은 점점 더 무모해지죠.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협력업체와 소비자 그리고 나라 경제가 나눠 부담하지만 파업을 결정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직접 지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반복될수록 파업의 문턱은 낮아지고 요구의 수위는 높아지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구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파업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건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였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하청 노동자, 납품업체 사장. 이들은 파업 결정에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했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죠. 강한 자들의 싸움이 약한 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구조.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가장 냉정하게 계산하는 존재가 따로 있었습니다. 경영진이었죠.
파업이 반복될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한 가지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그 계산은 이미 공장 안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메우기 시작하고 있었죠. 공장 안에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불평도 없고 요구도 없고 파업도 하지 않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월급도 필요 없고 조합비도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직원이 없었죠. 로봇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공장에서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는 이야기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옵티머스라는 인간형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기 시작했고, 아마존은 물류 창고 대부분을 이미 로봇으로 채웠습니다. 사람이 하던 분류, 포장, 이동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죠. 속도는 더 빠르고 실수는 더 적고 비용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파업도 없고 조합비도 없고 성과급 요구도 없는 이 존재들이 빠르게 인간의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죠. 기업 입장에서 이 계산은 단순합니다. 파업을 반복하는 인간 노동자와 24시간 묵묵히 일하는 로봇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는 거죠. 인건비가 높아질수록, 파업이 잦아질수록 로봇 도입의 명분은 강해집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낼 때마다 경영진의 자동화 계획은 한 걸음씩 앞당겨졌죠. 노조는 권리를 지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스스로의 자리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반도체 공장에서 파업이 반복되면 그 끝에는 인간 노동력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성과급을 얻어냈다 해도 그 대가로 10년 뒤 내 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더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로봇 도입은 삼성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동차, 물류, 유통, 제조업 전반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한국 제조업 일자리의 상당수가 앞으로 10년 안에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앞당기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반복되는 파업과 높아지는 인건비였죠. 노조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조의 행동이 노동자 전체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억대 연봉을 받는 소수가 더 많은 걸 요구하며 파업을 반복할수록 그 명분으로 로봇이 들어오고 그 로봇이 결국 모든 노동자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파업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않는 한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죠. 그 대안이 조용히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구조를 갈아엎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소수가 협상권을 쥐고 있는 한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바뀌어도 요구 항목이 달라져도 결국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죠. 파업이 반복되고 조합비가 오르고 동료의 월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이 순환의 뿌리는 딱 하나였습니다. 임금 협상권이 소수의 손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었죠. 지금 방식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노조 집행부가 회사와 임금 협상을 벌이고 그 결과를 조합원 전체에게 적용하죠. 협상 과정에서 어떤 논리가 오갔는지, 어떤 타협이 있었는지 조합원 개개인은 알기 어렵습니다. 결과만 통보받는 구조였죠. 잘 됐으면 다행이고 잘못됐어도 이미 결정된 뒤였습니다. 내 임금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알 방법조차 없었죠. 이 구조의 문제는 투명성이 없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어떤 기준으로 협상했는지, 누구의 이익을 우선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죠. 다수결로 집행부를 뽑았다고 해도 일단 뽑히고 나면 그들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협상권을 갖게 됩니다. 견제할 장치가 없는 권력은 반드시 어느 쪽으로든 기울게 돼 있었죠. 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독립보상위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금과 성과급을 결정하는 권한을 노조 집행부에서 완전히 분리해 별도의 독립된 기구에 맡기는 방식이죠. 이 위원회는 노조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제3의 기구로 운영됩니다. 외부 전문가, 직원 대표, 독립감사로 구성해서 철저히 성과와 능력 기반으로 보상을 결정하는 구조였죠. 이 방식이 작동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집행부가 파업을 무기로 협상 테이블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파업으로 얻어내는 성과급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받아내는 보상으로 바뀌는 거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받는 구조.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지금까지 이게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죠. 성과가 아니라 목소리 크기로 보상이 결정되는 구조.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치화된 노조가 임금 협상을 독점하는 대신 성과 기반의 독립적인 보상 체계를 도입한 기업들이 늘고 있죠. 노조의 역할은 노동 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에 집중하고 임금은 별도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노조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노조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거였죠. 물론 저항은 있었습니다. 협상권을 빼앗기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였죠. 권력을 쥔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시선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000명이 탈퇴하고 파업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죠.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낡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했죠.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하나의 묵직한 질문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결국 누가 살아남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길은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파업을 반복하는 집행부, 조용히 빠져나가는 조합비, 그 틈을 파고드는 로봇, 그리고 문 밖에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들. 이 네 장면이 동시에 펼쳐지는 지금, 우리는 노동의 판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보여준 민낯은 선명했습니다. 동료의 월급에서 조용히 돈을 걷어 파업 활동비로 쓰고, 다수결이라는 이름 아래 소수 부서를 들러리로 세우고,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성과급을 더 달라며 공장을 멈췄죠. 더 씁쓸한 건 이 구조가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체크오프라는 합법적인 제도 뒤에 숨어 조합원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매달 돈이 빠져나갔죠. 분위기에 휩쓸려 가입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총알바지가 됐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통장 알림 하나가 그 침묵을 깨뜨리기 전까지는요. 1000명의 탈퇴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무력감이 한꺼번에 터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각성이 구조를 바꾸기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집행부는 여전히 협상권을 쥐고 있고 체크오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파업의 문턱은 여전히 낮았죠. 그리고 기업은 이미 다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파업할 수도 없고 조합비도 없고 성과급을 요구하지도 않는 존재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로봇은 말이 없습니다. 불만도 없고 요구도 없습니다. 파업을 반복할수록 그 존재들이 들어올 자리는 넓어지고 사람이 설 자리는 좁아졌죠. 이게 삼성전자 노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말입니다. 동료를 착취하고 청년들의 기회를 막고 결국 자동화를 앞당기는 나비 효과.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노동자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는 아이러니로 끝나고 있었죠.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 노조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선을 넘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